요즘 시장 전망을 혹한기라고 했는데 혹한기라는 뜻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올해 그 작년 악재에 이어서 올해 이제 정부 규제 가속화와 그다음에 연장선상에서 의회 입법 논쟁이 이제 일어날 것으로 입법 예상하고 논쟁.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두 가지 아마 좀 상반된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정적으로는 미국 연준이나 아니면 예보나 아니면 금융감독청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디지털 자산 접근성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지금 규제를 할 것이다. 예, 음.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브스에서도 미 경제지 포브스에서도 투자자는 앞으로 이 투자에 좀 더 신중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전망을 올해 그러니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규제를 세게 하는 것이고 투자자들도 이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할 접근해야 될 것이다. 것이다. 네,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자. 네, 그렇게 맞습니다. 분석할 수 있는 네, 것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정 대표님, 그러면 금년도 시장인 경우 보통 뭐 상고하죠. 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작년에 그 미국 최대 이제 거래소이자 커스터디 업체인 코인베이스가 한 11월 코인비, 달에 예. 미국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시장 전망 조사를 한번 한 적이 했더니, 있습니다. 예. 네, 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침체를 벗어날 수 아하. 없다라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난 1년간 기관 투자자의 62%가 디지털 자산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58% 이상이 향후 3년간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54%가 그중에 이제 54%가 가격 등락이 너무 심할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 또 29%는 1년간 아마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그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이 있지만 맞습니다. 올해는 쉽지 않다. 네, 맞습니다. 혹자는 그런 그 보고서도 냈던데요. 금년도에도 또다시 가상자산 업계의 파산이 이어질 수 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작년 FTA 사태나 루나 테라 사태가 지금 완벽하게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여파가 이제 계속 그 여진이 이제 계속 일어날 수도 있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잠재된 리스크들이 또 이렇게 표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네요. 작년도에 뭐 루나테라라든지 FTX 여진에 의한 그 관련된 기업 네, 그리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들이 드러나면서 올해도 그 파산들이 이어질 수 있다. 네, 고 보시는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정 대표님 최근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이것이 반짝 상승이냐 아니면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작년 이런 악재 등장으로 인해서 저희도 예상치 못한 악재 때문에 올해 이제 규제 전망이 일단 첫 번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연합이라든지 다양한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규제가 들어오면서 뭔가 산업의 기존의 그 프레임워크를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권 진입이 되면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네, 그런 맞습니다. 뜻이죠. 네, 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초기에 너무 쉽게 시장이 진입했던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허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기준에 맞추다 보면 네, 그럼 이제 그 결론적으로 따지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영향력 자체가 워낙 블록체인 시장에선 크기 때문에 그렇죠. 포지션이 크죠. 네, 새로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봤자 결국에는 몰릴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미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검증된 새로운 디지털 자산들이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글로 또 이제 어떤 분산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분산될 수도 있다. 그런 두 가지 그럼 견해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봤을 때는 지속성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정 대표님 끝으로 하나 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제도화, 즉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규제를 보다 강하게 한다. 네. 뿐만 아니라 그 작년도까지의 여러 가지 사태를 봤을 때 투자자들도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의 입장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봤을 때 투자의 핵심적으로 유념할 팁을 좀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일단 이것도 뭐 저희 국내 환경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팁을 주시죠. 개인 투자자도 근데 기관 투자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이제 많이 변화할 거고, 기관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그들이 사실은 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도 있다. 네, 메인스트림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어떤 동향 같은 것들은 유심히 들여다볼 그 좀 봐야 가치가 된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연구 개발 분야에 있어서 실제 산업에 적용돼야 하는 분야, 그런 분야를 다루고 있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 실제 네.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 가격 그렇죠.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런 예전에는 아예 뭐 기존 산업하고 동떨어진 음. 혁신을 위해서 나타난 코인들이 좀 각광을 많이 받았다면, 앞으로는 기존 산업과 결합된 그런 융합과 결합이 병행하는 그런 디지털 자산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예, 라는 알겠습니다.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 저희 회사와 같은 이제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그 지원하는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커스터디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커스터디라든지 그런 그 코인에 대한 인프라, 네. 뭐 커스터디라든지 그런 쪽에 네. 정규 규제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류의 디지털 자산이나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 투자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보고, 네. 또 그리고 그 현장 적응성이 있는 것, 세 번째 네. 부분인 경우는 연관 산업에 관련된 토큰에 주목을 해라. 네네.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그 박성준 교수님, 예. 또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 비트코인 가격이 그 알트코인 가격 상승까지 견인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하나, 둘, 셋,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게 그 견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알트코인이라는 용어를 저는 싫어하는데 말씀하시니까 알트코인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렵다. 예, 어렵다기보다는 이제는 비트코인이냐 알트코인이냐 문제가 아니라 각 코인의 특성에 따라서 상승과 하저가 결정되는 거지, 뭐 비트코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별 코인의 경쟁력이 달려 예, 있다. 예, 그런 뜻이죠. 예. 그 개별 코인의 그런 경쟁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첫째는 일단 사업 모델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 모델. 예, 원래 사업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경제 모델이고요. 그렇죠.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 경제, 블록체인 경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암호 경제, 블록체인 경제라는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수익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예, 수익 돈이 모델이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수익 모델이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걸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그 코인의 경쟁력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수익 모델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운 건 뭐냐면은 시장이 결국에는 그걸 선택하느냐 문제는 고객이거든요. 실현 가능성. 예, 아니요. 시장 가능성이 있다 고객의 하더라도 선택 가능성. 고객이 시장에서 결정해 줄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시장이 결정한다는 얘기는 바로 고객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는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그 성장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우리 그 고로운 변호사님, 네. 디지털 자산 시장이 크립토인터 혹한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제도가 미비하다. 왜 그런지 그 제도적 미비, 혹한기를 초래한 제도적 미비를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하시죠. 특히 일단 첫 번째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있던 일인데, 그 테라누나, 너무 잘 아시는 테라누나 사태의 경우에는 뭐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유동성을 확보할 것인가, 테라누나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이력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관심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차원이
좀 부족했다. 부족했다 아니면 법이 없었다 어떻습니까?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일단 없죠. 없기 때문에 네. 그걸 다룰 수 있는 법이 없어서 네, 그 발행과 관련된 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라는 게 없었던 측면이 있고요. 뭐 비슷하게 FTX 같은 경우에도 이제 FTX가 내부자적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식의 사태에 대해서 어떤 여하의 감사가 전혀 있지 않았던 점.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교정하면서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네.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도적 미비에 의해서 크립토 윈터나 혹한기가 네. 옳은 요인도 하나가 된다. 저 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유를 맡겼더니 시장이 조금 무너졌을 때 이걸 관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투자자들도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상실하면서 급속도로 좀 냉각이 온 그런 사태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의 붕괴가 네. 제도 미비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 고론 변호사님, 그 FTX나 그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 그 규제 풀이, 뭐 바하마라든지 어디입니까? 케이먼 제도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규제 풀이와 가상자산 그리고 거래소 어떤 특성이 있는가요? 많은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그 역외 지역에 좀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쇼어라고 하는데 사실 그 FTX는 어디인지 알았던 것 자체가 사실 좋았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나마 남은 자산이라도 좀 압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의 이제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발견한 것 자체도 좋았는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본사 소재지를 밝히지 않은 것이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예. 그래서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많은 기업들이 뭐 FTX 같은 경우에는 바하마라든지 아니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그렇죠. 뭐 케이만 제도 같은 곳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네. 거기도 다 국가이기 때문에 뭐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나라 법에 보면은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인 다른 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 그런 뜻이지 않아요? 각 국마다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법이 적용될지는 역시 그 법인이 어디 위치했는가에 따라 다른데 가장 자기 유리한 국가를 좀 택하기 마련이죠. 근데 바하마와 같은 역외 국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인세가 0이라던가 세금이 없다. 네, 세금이 없기 때문에 뭐 소위 조세 피난처 네. 라고 하는 곳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가 없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 바하마에 보면은 네. 그 가상자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하마에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한국의 특근법보다도 좀 훨씬 약하고, 그다음에 미국 그래요? 같은 증권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는 편이죠. 그래서 다만 이제 한국 특근법에 보게 되면은 해외 법인이라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한국 특허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거래소들의 경우 한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FIU에서 해석을 내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이 좀 확대해서 이걸 역외 조항이라고 하는데 역외 조항에 따라서 해외 국가에 있는 법인들도 한국에 영향을 끼칠 때는 법에 근데 잠깐만요. 그 지난 작년도 5월달, 6월달에 예. 루나테라 대폭락 사태가 있고 나서 여당인 국민의힘 주체로 그 정부 당국까지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 당국에서는 법이 없어서 네. 정부 당국이 할 조치가 없었다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루나테라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 1단계 법안에는 자본시장법과 같은 역외 규정이 반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다음에 점검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현재 가상자산의 거래소나 발행자들 상당수가 규제 프리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할 수 없는 그런 허점들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권오은 변호사님, 그
아까 그런 투자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의 입법이 필요하다. 그럼 외국에서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미국 유럽에서는 이제 미카라고 하죠. 암호자산 시장법이 이제 발의가 돼서 조만간 의결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일단은 발행과 관련된 규정이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량의 100% 이상을 담보로 해야지만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 네, 예. 발행할 수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백서 등을 등록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등록을 식의, 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행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자 이런 입법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있고요. 또 그 아까 말씀하셨던 백서를 해당 그 감독청에 등록을 하면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유럽 암호자산법인 규정되어 있죠. 네, 적어도 투자자들이 네. 공개된 백서들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좀 등록이 되어 있고 있음으로써 이게 어떤 암호 화폐구나라는 거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변경할 때는 그 것이죠. 내용을 또 개정된 내용을 수정된 내용을 네, 네.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서 소위 말하는 네. 공시가 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이라든지 많은 나라에서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 관련 입법이 속도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런 변호사님, 그럼 이 국내 같은 경우에 보면은 현재 특근법에 의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국내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해서 그렇죠. 특근법이라고 주로 말을 하는데요. 특근법은 사실은 그 가상자산에 대한 특유한 법은 아니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기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중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그리고 은행 등을 통해 가지고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특징들이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특근법 내부에 네. 그 자체 발행 코인을 거래소가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FTX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발행 코인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바이낸스도 자체 발행 토큰이 있죠? 네, 많은 해외 거래소들 경우에는 자체 발행 토큰으로 사실상 그 거래소 내의 어떤 기축 통화로 쓰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이 법 때문에 그런 게 좀 불가능했었는데 FTX 이후에는 뭐 그런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좀 보호가 좀 강화된 측면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이 특근법이라는 거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을 보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로 봤을 때 특근법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지만 네. 그 고객의 자산을 은행이라든지 제3의 기관에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 토큰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FTX 같은 사례는 없다. 네, 볼수 있는 한국에서는 거죠. 방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고론 변호사님 이어서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특근법만 가져는 부족하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1단계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고 심의 중에 있는데 현재 그러면 그 국회 발의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 1단계 법안에는 핵심 내용이 뭔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국회에 지금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법이 좀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윤창현 의원 발의안이 있고요. 큰 골자는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그 거래소 내에서의 불공정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뭐 시세 조정이라든지 그런 네, 불공정이죠. 예. 특히 그런 면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라는 게 주요 골자로 보이고요. 그래서 벌칙 규정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의 규정이 굉장히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의 5배 이하의 벌금 등이 있고요. 만약에 그 불법 이익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하도록 이렇게 벌칙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거래소의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들으셨지만은 현재 특근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에는 디지털 자산 1단계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 현재 심의가 되고 있는데 지연되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그 시장 포지션이 그 갑자기 커지고 있는 스테이블 토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준 교수님. 예.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같은 경우에 아주 규정을 까다롭게 해놨죠. 구체적으로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떤 그 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확실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드는 게 저희 기술자가 볼 때는 맞는 얘기인데 그게 법안에 담긴 거죠.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 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잘 그 정확한 해석은 못할 수가 있지만 분명한 건 미카법에서는 암호자산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내렸고 그렇죠. 그 암호자산을 4개로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형 토큰하고 전자폐, 자산증거 토큰하고 전자폐 토큰으로 명확히 정해내렸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스테이블 규정을 코인이라고 했죠. 하고 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다음에 유통할 때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라든지 예. 아니면 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장치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돼 있게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아까 저는 잘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은 예치금이 발행한 거에 대한 100% 담보를 해야 된다고 돼야 되겠죠. 시가총액에 상응하는 예. 안전 현금성 자산을 현금성 확보해라. 자산 예비금을 100% 이상으로 100% 예, 확보해야 된다는 게 예.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을 때 그 발행량이라든지 유통에 대한 흐름 같은 거를 정확히 공시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법인 경우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굉장히 엄한 벌칙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틀은 제가 볼 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특검법에서 얘기하는 가상자산하고 유럽에서 얘기하는 미카의 암호자산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걸 좀 다음 장으로. 아 그럴까요? 예. 예. 현재 그 내년도 시행 예정으로 있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인 경우는 그 자산증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인 예.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정을 하면서 예. 시가총액에 상응하는 현금성 자산, 즉 토큰 보유자가 그 교환 요구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시세 조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법에 준하는 규제를 한 걸로 예.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스테이블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별 고민을 투자자들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시장의 건전성이 많이 확보되겠죠. 예. 예. 이어서 그 정구태 대표님. 네. 근데 그 최근에 여러 기사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그 미국 백악관이라든지 그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발언에 보면 자칫 잘못했을 때는 전통 금융 영역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많은 나라들의 금융 당국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규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전 세계 각국 금융기관들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장치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요? 일단 뭐 저희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그 국가를 보자면 아까 앞서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미카, 유럽연합의 미카라든지 아니면 미국을 이제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미카는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지난달에 공화당에서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제 법안을 지금 초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첫 번째가 자산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보를 해야 된다. 100% 이상 포해라.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상환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산을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총에 비해서 100%에 해당되는 자산을 갖고 있는지 잔고 증명을 객관적으로 해라 그런 뜻이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또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가요? 따라서 뭐 아마 이제 큰 궤가 이 유럽 연합이랑 이제 미국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만약에 이게 법안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의회를 통과하고 하게 되면 아마 각 국가별로는 이 법안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정부의 강력한 감독 체제 아래서 통제권을 가진
정부의 어떤 통제력을 바탕으로 아마 발행되고 관리될 가능성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전 세계 금융 당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자칫하면 기존 법정 화폐 통화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그 고민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 일본 등등 많은 나라들이 그 제도 입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은 현재 토큰 가액에 상응하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서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산을 갖고 있는지 잔금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주식과 같이 증권법에 의한 규제를 하는 걸로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어떠한 법 규정은 없고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디지털 자산 1단계 법안 부칙 3항에 보면 금년도 정기국회 전에 금융당국이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주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그 보안입법을 할 때 스테이블 코인 관련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대 대표님,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증권형 토큰이 아주 뜨거운 감자죠. 네. 지난 1월 19일 날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를 했고 금융당국에서는 세부 기준만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 대표님 그 자본시장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 토큰 개념의 세 가지가 뭡니까?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면 기존 저희 그 전통적인 개념에서 보면 그냥 디지털화된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들어서 그게 부동산이 됐든 음원이 됐든 미술품이 됐든 이런 실물 자산이 결합되는 좀 더 확장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세 가지 특성이 뭐가 있습니까? 자본시장법에서는 토큰 증권을 속성을 전체 다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종 증권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증권이라고 하면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신종 투자 계약 거래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권형 토큰 가이드에 조만간 나올 증권형 토큰 가이드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정 대표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증권형 토큰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오히려 그 가상자산 시장에 적신성이라든지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의 경우는 공동사업 우리가 말하는 그 코인의 백서 그리고 타인의 노력 재단 그리고 투자자들이 타인의 노력 재단의 노력에 의해서 백서가 제대로 사업비에 추진돼서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에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만간 금융당국이 발표를 하면서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에도 증권형 토큰이 시행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대표님, 네. 정 대표님께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자꾸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네. 증권형 토큰 제도가 우리나라에 시행이 된다. 그렇게 하면 시중에는 두 가지 주장이 지금 상반돼서 서로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 중 상당수를 증권형 토큰으로 포섭할 것이다. 아니다.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현장에 계시면서 시장 전망까지 발표하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포섭이 된다, 아니다? 아직 이제 증권형 토큰 가이드가 정확하게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이제 금융위가 발표했던 보도 자료를 참고해서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4월달에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금융위에서 발표하면서 발표를 했었죠. 예. 예, 그때 이제 신종증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나열식으로 한 6가지 정도를 예를 네.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투자금 상환 조건이 있는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업 운영 손익 배분이 가능한 토큰, 그다음에 세 핵심이 번째 사업 수익 배분이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배분해 줄 수 있느냐. 예. 뭐 그렇게 해서 한 6가지 정도를 이제 나열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포함되면 앞으로 증권성이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그렇죠.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이제 조만간에 나올 증권형 토큰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당겨야 되겠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거래소에서 이제 증권성 토큰을 다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퇴출시키라는 그 지시가 있었다 퇴출은 없었다. 아니고 상장 폐지. 상장 폐지 시키라는 이제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뭐 그런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정부 가이드에 따라서 모든 거를 다 정부가 이렇게 판별해 주지는 못할 것 같고 아니 그럼 협회나 간단히 정리하면은 네. 증권형 토큰의 포섭이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습니까? 저는 정부에서 이거를 판별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자발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사례들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서 공동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판단이 안 서시는 것 같습니다. 박성준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조만간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되는 토큰 중 상당수가 증권형 토큰으로 포섭될 것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다. 예, 사용? 그동안 정부가 암호화폐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네. 금융 당국이 취한 정책으로 봤을 때 이분들은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친화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토큰 왜 그 수많은 그 토큰 중에서 왜 증권 토큰을 가지고 먼저 했을까? 네. 예, 결국 뭐냐면은 자본시장법 안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관리 내에 들어오고 싶게 하는 거죠. 그게 그래야 가장 쉽죠. 예, 그게 있는 가장 제도이기 쉽죠.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동안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는 강력한 툴을 갖게 되는 거죠.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는 금융위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제도가 이제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포섭을 하시길 원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증권형 토큰 세부 가이드를 나오면 예, 현재 국내 토큰 중 상당수가 포섭될 것이고 그것은 지금 그 금융당국에서도 기존에 있는 제도에 친숙화돼서 예. 그리고 그 기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 사례가 많죠. 예, 네.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시중에는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보면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토큰의 90% 정도가 사라질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루나테라 발행자였던 권도영 대표 그리고 안유아 성중관 교수 같은 분들이 기존 토큰의 90%는 없어질 것이다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사람들의 기존 토큰의 90%가 없어질 것이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선 yes or no 밝혀주시고 사유를 좀 들어주시죠. 저는 고맙죠. 왜요? 예, 저는 더 극단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럼 90% 말로 더 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97% 이상이 될 거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럼 저도 토큰을 사는데 안 되겠네요. 예, 토큰을 살 때 이제 좋은 토큰을 사셔야죠. 시청자들 여러분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우리 박 교수님께서 하시는데 예. 좀 그러면 97% 정도가 사라질 것이다. 그 사유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동안 나온 토큰들을 제가 이제 학술적인 차원에서 쭉 보면은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백서로 저는 판단을 그렇죠. 하거든요. 핵심이 백서죠. 예. 백서를 보게 되면 백서의 완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백서 완성도가 첫 번째 네, 떨어진다. 첫 번째 낮다. 예. 그리고 백서의 그게 완성... 사업 비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옐로우 페퍼하고 화이트 페퍼가 있는데 화이트 페퍼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백서, 사업 그렇죠. 계획서 성격이 예.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가 형편없다. 사업 계획서 아니 뭐 형편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완성도가 좀 낮다. 완성도가 떨어지다? 대부분이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그 중에서 완성도가 좀 있는 것들을 보더라도 명확한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모델이
보이질 않아요. 불투명하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수익 모델이 보인다 했을 때도 아까 말한 실현 과연 가능성, 시장 예, 시장에서 적용 가능성. 예, 그런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97 제가 왜 아, 예, 97%라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박 교수님 얘기를 정리해 보면 현재 거래 중인 토큰 중에 97% 정도가 사라지는 세 가지. 사업 계획인 백서의 완성도가 아주 낮다. 그리고 수익 모델이 신통치 않다. 있는 것마저도 현장 적용 가능성을 통해서 실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아, 여러분 그래요?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도 토크를 지금 뭐 구매를 했는데 참 심각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권오은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기존 토큰의 90%가 시장에서 사라진다. 그러면 어서 yes or no 답변을 해주시고 그 사유를 좀 들어주시죠. 뭐 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있다고 본다. 네네네. 근데 다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없죠. if 네,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상대 높죠. 왜냐하면은 상장이 토큰량은 발행은 아주 쉽습니다. 저도 지금 5분이면은 이래서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을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없어졌다. 아니 2분에 발행을 합니까? 5분이면 이렇게 뚝딱뚝 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그러면 상장하고 우리가 사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 ERC20 기반 토큰들을 상장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메인넷이 그대로 있는 어떤 토큰을 개발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죠. 그것은 뭐 몇십억 돈을 들고 네, 사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 유틸리티 토큰들은 ERC20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주요 중앙화대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이 다 없어질 거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현재 거래소에 있는 게 다 없어지진 않을 테지만. 자 그러면 우리 권 변호사님께서는 네. 가능성이 있다.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답변을 하시고 그만큼 네. 토크를 만들기도 쉽고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정리하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새로운 토큰들도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현재 우리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은 이제 속칭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그러죠.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의 장래 신흥 발행 기업이 개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방식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스위스 금융감독청이 정의를 했었습니다. 정구대 대표님. 네. 현재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들인 경우는 유틸리티 아니면 스테이블 토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디지털 자산을 기업에다가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네. 디지털 자산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 블록체인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저희 산업 생태계가 많이 바뀔 아니, 거라는. 첫 번째 그렇게 보아주시죠. 예. 기존에 있는 토큰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로 답을 좀 한정시켜 주시죠. 기존의 유틸리티 토큰에도 계속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까? 저는 당연히 투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유틸리티 토큰에. 네네.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고 앞으로 이제 더 이제 뭐 새로운 토큰은 다 문제고. 예, 예. 예. 기존에 있는 유틸리티 토큰에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 대표님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에도 계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박성준 교수님. 예. 현재 전 세계 유틸리티 토큰 기존에 예. 앞으로 말고 예. 기존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투자를 고객들이 계속 할까? 예, 해야죠. 예,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첫 번째 할까 하는 부분을 yes or로 답변해 주시고 yes, 사유를 예. 사유는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NFT가 되든 메타버스가 되든 앞으로 세상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새로운 신흥 자산 시장이거든요. 네. 신흥 자산으로서 인정이 됐으면은 아무래도 자산 시장으로서 속성을 가지고 있을 테니 재테크의 수단으로는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좀 현재 그 토큰이 세 가지잖아요. 네 가지. 스테이블, 예, 스테이블 개념을 하면 세 그리고 가지죠. 증권, 예, 그리고 유틸리티. 유틸리티. 그럼 예. 유틸리티 토큰에 우리 교수님께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예, 계속 투자를 해야죠. 할 것이다. 또 해야 한다. 지금 시대적 추세가. 예, 전 세계적으로 유틸리티 토큰이 되든 뭐 유틸리티 토큰에 국한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새로운 자산 시장으로 인정한 지는 2, 3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자산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예, 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재테크를 했을 때 수익률도 다른 어떠한 자산 시장보다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요즘 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수익률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거는 암호화폐 시장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 박 교수님께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 유틸리티 토큰에도 투자자들은 계속 투자할 것이다. 예. 우리 권원 변호사님도 이 시장에서 오래 일하고 계시죠? 네, 네. 예,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가능성을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증가할 네, 것이다. 맞습니다. 그럼 추가로 하나 더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예. 국제결제은행이 전 세계 금융기관 은행에 그 디지털 자산 투자 범위를 결정하자. 뭐 1% 자산의 1% 또는 2%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오늘 그 빗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은행들이 토큰을 살 때 네. 투자할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신뢰성이 가장 높은 그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토큰에 대한 시장 전망을 어떻게 우리 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가이드를 내놓은 거는 이제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접근하는 거에 대한 이제 경고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자본의 이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은행들 같은 경우가 오늘 그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부분에서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코인들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볼 거죠.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캡을 씌워놓은 거거든요. 반드시 투자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당연히 환영해야 될 일이지만 은행 입장에서 만약에 바라본다고 하면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비트코인이나 예, 이더리움에 알겠습니다. 투자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2023년도 올해죠. 올해가 크립토 윈터, 크립토 혹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시장 전망과 함께 그 시장 전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이슈,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 토큰, 그리고 각국의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 그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의 90%가 사라질지 말지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이슈까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러한 핵심 현안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